삼고초려, 천하를 움직인 첫걸음. 천하를 얻고 싶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넓은 영토도 없었고 수십만 대군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두 사람의 의형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지혜를 가졌지만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청년. 남양의 작은 초가집에서 밭을 갈며 때를 기다리던 사람. 제갈량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는 3번의 발걸음이 필요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삼고초려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삼고초려는 단순히 3번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군주가 자신의 자존심보다 인재를 먼저 선택한 이야기였고, 한 선비가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후한말 형주로 돌아갑니다. 형주는 비교적 평온한 땅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조조가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고, 강동에서는 송건이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주만큼은 유표의 통치 아래 큰 전쟁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란을 피해 많은 선비와 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고요함이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남하하는 순간 형주 역시 전쟁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무렵 유비는 유표의 객장가지항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객장이라는 말은 손님 장수라는 뜻입니다. 환대를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떠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성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백성도 자신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남의 땅에서 미래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유비의 나이는 어느덧 40이 훌쩍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황건적 토벌에도 참가했고 조조와 함께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원소에게 몸을 의탁한 적도 있었고 여러 지방을 떠돌며 근거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싸웠지만 천하를 바꿀 기반은 아직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유비는 자주 홀로 지도를 펼쳐보곤 했습니다. 촛불 아래 놓인 지도에는 수많은 강과 산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길 땅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관우와 장비가 막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막 퍼낸 조와 기장을 섞은 밥, 짭조름하게 절인 채소, 말린 고기를 조금 곁들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쟁터의 식사는 늘 검소했습니다. 유비는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상을 차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공, 병사들이 주공께서 같은 밥을 드시는 것을 보고 더욱 따르고 있습니다. 유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어찌 같은 마음으로 싸울 수 있겠는가. 장비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형님을 좋아하는 것이요. 막사 안은 잠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사라지자 현실은 다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세우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잠시 18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군대는 지금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지급하는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곡식은 지방 창고에서 조달하기도 했고 부족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병사들은 일정한 녹봉을 받기도 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지급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군역을 병행했습니다. 군량이 떨어지는 순간 강한 군대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장수들에게 병법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먹을 것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비 역시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설계할 한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유비의 진영으로 한 선비가 찾아옵니다. 그는 천천히 예를 갖춘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공께서는 아직도 천하를 바로잡을 뜻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유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소. 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와룡의 이름을 듣다 막사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비는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깊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한마디, 이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비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양 용중에 사는 제갈공명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와룡이라 부릅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은 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벼슬도 하지 않은 젊은 선비라 하지 않소? 그런 사람이 정말 천하를 논할 수 있단 말이오? 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름이 먼저 알려지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먼저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후자입니다. 유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천하의 영웅이라 자처하는 사람도 있었고 입으로만 병법을 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형주의 이름난 학자들이 모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유비는 또 다른 명사인 사마휘를 찾아갔습니다. 사마휘는 이미 유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조의 세력, 송건의 성장, 흔들리는 한나라, 그리고 백성들의 삶. 이야기가 끝날 무렵 유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사마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공명, 제갈공명입니다. 그를 얻는 자가 천하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잠시 정사와 연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는 삼국지연의입니다. 소설에서는 서서의 어머니가 조조에게 붙잡히고 서서가 어쩔 수 없이 유비를 떠나면서 제갈량을 추천하는 장면이 매우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에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사에서는 사마휘와 서서 등 형주의 명사들이 유비에게 제갈량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정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소개하되 역사적 사실과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마휘의 집을 나서는 길, 유비는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명의 현자가 같은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장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천하를 설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마지막 조각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형주의 시장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촛불을 밝히고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비단을 파는 상인, 소금을 파는 상인,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곡식을 실은 수레가 천천히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막에서는 여행객들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조조가 또 남쪽으로 내려온다더군. 전쟁이 나면 장사는 끝이야. 이번에도 피난을 가야 하는 건 아닐까. 불안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소식이 가장 먼저 퍼지는 곳이었고 관리들의 정책이 전해지는 곳이었으며 멀리 여행하는 상인들이 세상의 소식을 들려주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의 신문과 방송 역할을 시장이 대신했던 셈입니다. 유비는 시장을 걸을 때마다 백성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근심하고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군주가 반드시 보아야 할 풍경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날 밤, 유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신분만 따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세력의 군주가 벼슬 하나 없는 젊은 선비를 찾아간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인재라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며칠 뒤 유비는 조용히 관우와 장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남양으로 갑시다. 그 한마디와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남양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형주를 벗어나자 넓은 평야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봄 기운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녔고
여인들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보다 근심이 더 많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이곳까지 오지 않았지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말을 천천히 몰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한 노인이 허리를 펴고 지나가는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까?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는 것일까? 난세의 백성들은 군대를 보면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걱정했습니다. 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공, 정말 직접 찾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장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난 선비라면 사람을 보내 불러도 될 일 아닙니까? 유비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공명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것이 옳다. 관우와 장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며칠 달린 끝에 남양 융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대숲 사이로 작은 초가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산새가 나무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듯했습니다. 잠시 당시 농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융중과 같은 산촌에서는 대부분 자급자족으로 살아갔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닭과 돼지를 기르는 집도 많았습니다.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했고 추수가 끝나면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곡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제갈량 역시 이런 삶 속에서 백성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 끝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울타리는 오래된 대나무로 엮여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농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각 깔아놓은 밭이 보였습니다. 유비는 말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뒤를 따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유비는 조용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춘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갈 선생께 계십니까? 잠시 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젊은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비 역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나는 유현덕이라 하오. 공명 선생을 만나 뵙고 싶소. 하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께서는 아침 일찍 외출하셨습니다. 유비는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돌아오시겠습니까? 저도 알지 못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장비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헛걸음을 했습니다. 관우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아무 말 없이 초가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하인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연이 닿지 않았군요. 선생께 유비가 찾아왔었다고만 전해주십시오. 그는 끝까지 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돌렸습니다. 초가집을 떠나는 길, 장비는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름난 선비라지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주공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집에도 없다니. 유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비, 인재를 얻는 길이 어째 하루 만에 끝나겠느냐. 다시 오면 된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유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눈 내리는 세 번째 방문과 역사적인 첫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눈 내리는 날 천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문은 헛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비는 다시 남양을 찾았지만 제갈량은 또다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비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형님, 천하의 선비가 저 사람 하나뿐입니까? 두 번이나 헛걸음을 했는데도 또 찾아오시겠다는 겁니까? 장비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역시 형님을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세력의 군주가 벼슬 하나 없는 젊은 선비를 찾아 두 번이나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관우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공, 장비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주의 채통 또한 가벼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유비는 말고삐를 잠시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천하를 얻으려면 내 자존심 하나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관우와 장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평주에는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하얗게 덮였고 나무마다 눈꽃이 피었습니다. 찬바람은 얼굴을 베어 갈 만큼 매서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날에는 여행을 떠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유비는 말 한 장을 고쳐 메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설마. 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다시 갑시다. 장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포기라는 걸 모르시는군요. 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인재라면 눈이 온다고 해서 찾아가지 않을 이유는 없다. 세 사람은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발굽은 눈을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유비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초가집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붕 위에는 흰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있는 듯했습니다. 유비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과 똑같이 두 손을 모아 깊이 예를 갖추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뒤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비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명 선생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지금 막 잠이 드셨습니다. 장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이 들었다고? 형님께서 눈길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깨우지도 않는단 말이냐? 유비는 손을 들어 장비를 말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잠든 사람을 억지로 깨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처마 밑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말없이 형님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젊은 선비한 사람을 위해 추운 겨울 처마 밑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이기에. 한참 뒤 초가집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께서 모시라 하십니다. 유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에 쌓인 눈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함께할 것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깃털 부채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담담한 눈빛으로 손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갈 공명이었습니다. 그날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대화는 훗날 적벽대전을 만들었고 천하삼분지계를 탄생시켰으며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궁궐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초가집에서도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비가 왜 3번이나 남양을 찾았는지, 그리고 왜 제갈량이 평생 단 한 사람을 기다렸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두 사람이 나눈 역사적인 대화, 융중대, 천하를 셋으로 나누겠다는 놀라운 전략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제갈량 3부 융중대 천하를 설계하다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